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1월 8일 수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의 100만 원 대자보, 또 이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거꾸로 대자보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며 화제를 낳았죠. 그런데 학교 측 결국 학생들의 대자보까지 떼어버렸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취임 2년을 맞이한 2014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데일리 고발 뉴스, 언론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작은 목소리를 담아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요. 소통을 위한 오픈 플랫폼 건설,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간보다 한 분 줄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모두 5,763분의 고발 뉴스 정기 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이 뉴스는 꼭 보시라고 저희가 발로 뛰어 모은 오늘의 고발 뉴스입니다. 해외 최초로 미국 글렌데일시에 세워진 위안부 기린빛 평화의 소녀상이 또다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일본 네티즌과 이를 수호해야 한다는 한국 네티즌의 백악관 청원 서명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하는데 소녀상 철거를 위한 서명이 이미 1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글렌데일의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해달라는 서명운동도 현재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10만 명을 채우려면 아직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장기 집회를 기록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님들의 수요 집회가 오늘 22도를 맞았는데요. 집회 현장에 저희 고발 뉴스가 다녀왔습니다. 왜곡된 한국사 교과 부정책들이 버젓이 이루어지는 등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집알 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잘못을 덮고 싶은데 덮지 못하니까, 소녀상으로 인해서 덮지 못하니까 그것을 덮어보려고 이미 설치되어진 글렌데일 시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설치되어진 것을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글렌데일 시의회는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에 대한 교육 자체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11만 명에 대한 소녀상 철거 인원이 넘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죠. 미국 시민들도 이제 시작이 돼서 1만 명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그런 청원들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요시를 시작한 지 만 22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더 이상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고 침묵으로 외면하지 않고 하루빨리 일본의 국가 책임 인정, 그리고 공식 사죄와 법적인 배상,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역사 왜곡이라든가 망언으로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조치에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십시일반으로 탄생한 영화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실화를 그린 또 하나의 약속 제작 보고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제작된 영화인 만큼 보고회 현장 말 그대로 울컥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슴에 품고도 항상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죠.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날 감회가 새로우셨는지 고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울컥한 제작 보고회 현장 함께 가보시죠. 안타까운, 진짜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없이 우리가 막 발전하는 것 때문에 막 포인트를 놓고 달려가다 보니까 생긴 그런 가슴 아픈 안타까운 얘기라고 생각해서요.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좀 더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좀 둘러보고 살아도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가족의 소중함을 아시고, 그 가족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라 이렇게 느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족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기대고 살 수 있는 길은 내 부인, 내 새끼, 내 아버지, 내 형제들뿐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가족의 그 사랑에 가족의 그 예를 들어서 잘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유미가 내 차 뒤에서 죽어갈 적에 그때 그 마음은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감정이었어요. 하늘이 하얗고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유미가 차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서 살짝 눈물도 좀 나기도 했었어요. 국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변호인이 이젠 한국을 넘어 미국 영화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소식. 국내 영화팬은 물론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도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미국 LA에서 변호인 개봉이 보류됐다는 소식이 SNS상에 퍼지면서 온라인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현지 한 취재기자에 따르면 변호인은 올해 1월 중순 LA CGV를 비롯해 미국 내 일부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초 알려진 개봉 일정과 달리 2월 초로 개봉 날짜가 돌연 변경되면서 SNS에서는 이런저런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배급사죠. 뉴 관계자입니다. 저희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는 드릴 말씀이 지금은 없고, 저희는 지금 기사 나간 대로 저희 말씀드린 날짜 그냥 그게 다예요. 급하게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트위터로 먼저 고지를 드렸던 거는 전혀 이제 잘못된 정보의 기사가 났기 때문에 고지를 먼저 올렸던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도 모자라 의료와 부동산 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를 시사해 민영화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 분야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건데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의료 영리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자위대 실탄 지원 논란을 빚었던 부대죠. 한빛부대가 총알이 빗발치는 내전 지역에 병력을 파병해 놓고도 방탄복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 지역에 파병된 부대원 3명 중 2명은 방탄복도 없이 6개월이나 총격 위험에 노출됐던 겁니다. 한빛부대가 파병된 남수단 지역은 지난달에만 1,000명이 넘게 숨지고 또 18만 명 이상이 피난할 정도로 위험한 지역인데요. 이처럼 위험한 분쟁 지역에 국방부가 방탄복을 제때 보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형 방탄복을 지급한 것을 두고 비판이 거셉니다. 군사 전문가죠.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을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남수단의 부대를 파병하면서 첫째는 현지 정보에 대한 굉장히 부실한 관리로 인해서 상황을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사실이고, 이런 점에서 어떤 군의 어떤 파견에 앞서서 해야 될 정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부대가 자체적으로 방어하고 생존하기 위한 기본 대책이 부실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파병의 정책 결정 자체가 대단히 부실하고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집값 비싸기로 소문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길고양이들을 지하실에 가두어 굶겨 죽인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 애호단체들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고발 리포트의 새 얼굴입니다. 칼럼니스트 김경 씨가 무분별한 동물 경시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에서 본 끔찍한 사건 하나가 잊히지 않습니다.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지하에 살던 고양이들을 완벽하게 가두어서 굶겨 죽인 사건 말입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말라 비틀어진 고양이 시신들이 쌓여있는 사진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질끈 눈을 감고 말았지요.
이럴 때 전 데카르트와 그의 후예들에게 거의 원한에 가까운 분노를 느낍니다. 동물에겐 영혼이 없고 그저 생기 있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했던 철학자 말입니다. 다행히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는 1889년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마부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당장 말의 목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에게 다가가 데카르트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거의 그런 심정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몰타에서 만난 캣맨이라고 불리던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예수처럼 머리가 길고 허름한 양복을 입고 다니는 3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친구들 말에 의하면 몰타 출신이 아닌데 몰타에 와서 하루 종일 고양이 먹이 주는 일을 하며 산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로 치면 시청에서 홍대 사이에 사는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벅차서 다른 직업은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는 남자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린이들도 아파트 평수로 친구의 자질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방금 전 올라온 트위터를 보니 1월 9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4동에 사는 고양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또다시 연막탄을 터뜨리고 지하실 문을 폐쇄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지구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를 위한 것이며 집 없는 고양이들에게도 누릴 생이 있다는 걸 누가 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고발 리포트 김경이었습니다. 김경 씨의 리포트.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양한 의견이 넘쳐나는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는 저희 고발 뉴스는요, 보다 많은 파워블로거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데일리 고발 뉴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섹시 개념녀 곽현화 씨와 함께하는 뉴스 초대석 사실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현화 씨, 박근혜 정부 1년을 맞아 근해노믹스의 안녕을 고한 굿바이 근해노믹스의 저자 정승일 박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게 필요한 복지 등에 대해 시원한 해법을 제시해 주셨다고 합니다. 단도직입 경제민주화론에 대한 3가지 사실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반입 섹개녀 곽현아입니다. 네, 얼마 전 대선 1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이 뉴스들 정말 많았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질타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공약 파기입니다. 네, 후보 시절부터 정말 부르짖으셨잖아요. 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네. 1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요. 자, 오늘은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 대통령이 또 강조를 뒀던 이 복제 무게를 둔 근해노믹스. 네, 이 근해노믹스의 안녕. 네, 이렇게 작별 인사를 고하신 분이 계신데요. 굿바이 근해노믹스의 저자. 네, 정승일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박사님, 제목이 되게 독특해요. 굿바이 근해노믹스. 네. 그러니까 근해노믹스는 끝났지 않았나? 이제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굿바이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빠이빠이. 네. 근데 근해노믹스란 게 또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박근혜 정부의 경제 철학, 서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건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지 그거에 관한 철학이 바로 근해노믹스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보통 저희가 안녕을 구할 때는 이제 좀 정이 떨어졌다든지 이제 그렇죠.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때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취임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안녕을 외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사실은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실은 사다리 걷어차는 근해노믹스를 고발한다. 오, 사다리 걷어차기? 저희가 아는 그 사다리 걷어차기 맞나요? 보통 그 앞질러서 이제 달리던 사람이 사다리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뒤에 추격하는 사람 못 따라오게 하려고 사다리 확 걷어차가지고 나만 위에서 잘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그 사다리 걷어차기
근데 박사님, 이 그네노믹스가 저희가 알기에는 박근혜 표 경제 철학 굉장히 그 모든 국민이 다 잘 살자주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사다리 걷어차기랑 연관돼 있나요? 그 사다리 걷어차기의 반대말이 사다리를 세우는 거거든요. 네. 그 사다리 세우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그 모델이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였어요. 오, 네. 박정희 정부가 말하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인데 네. 박근혜 정부가 한 뭐 20년, 30년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경제 체제를 만들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정권 그 시절 30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정말 아프리카 가나 정도의 가난한 나라였다가 네. 선진국의 문턱까지 가는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성장을 한 게 맞는데 네. 그게 바로 사다리 세우기 모델인데 아하, 네. 올라간 거죠. 사다리 그렇죠. 타고서.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 사다리를 갖다 뚝 쳐버리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다 올라갔을 때 사다리를 차버리면 괜찮은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이 24,000달러밖에 안 되고 선진국이 4만 달러가 넘어가는데 네. 또 다른 사다리를 만들어도 모자라는 판에 사다리를 다 지금 자기 스스로 치우고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지금 다 포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그네노믹스는 사다리를 차버리는 모델이고 자기 아버지의 그 철학과 정신을 다 버린 모델이다. 말하자면 딸이 아버지를 완전히 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야. 아니요, 보통 이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그 추억을 생각을 그렇죠. 해서 네. 분명 우리도 또 잘 살 수 있을 거란 믿음하에 그렇죠.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충격적입니다. 굿바이 그네노믹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그네노믹스가 주장했던 내용, 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 맞춤형 복지, 모두가 잘 산 나라를 만들겠다. 야, 이거 얘기만 실천되면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나라가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좋은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공약들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공약들 거의 다 깨버렸고 네. 더군다나 지금 새로운 게 추가됐습니다. 원래 뭐예요? 작년 대통령 선거 때 전혀 입도 뻥긋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그게 이제 지난 한 달, 두 달 전부터 현호석 총리도 얘기를 했고 네. 서비스업 규제 완화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서비스업 규제라는 게 뭡니까? 공공 서비스거든요, 대부분 다. 아. 철도 서비스, 의료 서비스, 건강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다 규제를 풀고 그 다음에 민영화 시켜버리고 말하자면 이제 이 대기업들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만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사적 서비스가 되면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만 서비스를 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서비스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될 거고 경제 성장이 더 안 될 거고요. 네. 경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정 반대로 될 거고 서민들이 골고루 살지도 못하게 될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도 않은 시장 경제가 될 거고 네. 공약을 다 깨버린 거죠 이제. 이거 지금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도 못한 없었던 지금 공약이 아닌 약속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민영화. 지금 그 서비스 규제 완화가 굉장히 좀 심각한 의미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그네노믹스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한번 파헤쳐 주실까요? 그네노믹스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네. 그 1년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네노믹스를 얘기하시는 그 박근혜 후보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독일의 메르켈 총리로 대표되는 그 독일 경제가 이른바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공정한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네. 복지도 꽤 하고 그다음 일하는 시간도 꽤 짧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도 민주화돼 있고 서민들도 잘 살고 이런 게 바로 독일의 경제 모델이고 우리도 좋아하는 모델이거든요. 맞아요. 그때 저는 기억이 났던 네. 게 그때 공약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더 야당보다 더 파격적인 그렇죠. 예. 공약을 내세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거든요. 그렇죠. 네. 놀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데서 상당히 그런 이미지가 중요했던 게 네. 적어도 박근혜 정부가 돼도 서민들이 잘 살겠구나. 문재인이라든가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것만큼은 적어도 하지 않겠나. 네. 적어도 이 자기 자신만 그 이익을 노리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 이명박 정부처럼 하지는 않을 거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엔티 세력이 좀 줄어들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3% 정도의 그 아주 그냥 아슬아슬한 격차로 이기는데 네. 그런 이미지 형성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네.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 보니까 그걸 다 파괴해버리고 이제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그 뭐 조선일보도 얘기하고 지금 뭐 코리아 타임즈 같은 그 우리나라 이 보수적인 그 영자 신문도 얘기하는데 메르켈로부터 마가렛 대처로 돌아섰다. 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있고. 네. 그럼 메르켈 총리가 주장했던 그 경제 모델에서 대처의 그 방식대로 가겠다. 네. 네. 저는 어떤 경제 정책을 지금 표방하고 있어요? 대처는 뭐 이 80년대 초반, 그러니까 79년도에 집권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처럼 네. 부자들 감세를 엄청나게 했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철도, 뭐 공항 이런 것들 다 민영화 시켜버리면서 노조 엄청나게 탄압했고, 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러면서 부자들은 뭐 만세를 불렀지만은 일반 서민들은 복지도 줄고 노동권도 줄고 일하는 시간 길어지고 일자리 없어지고 엄청나게 이제 안 좋은 경제를 만든 분들이 이제 마가렛 대처, 미국의 레이건 이런 사람들인 거죠. 아, 네. 왜 갑자기 바꾸셨을까요? 바꾸게 된 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잠재적인 요소가 있었던 게 네. 작년 대통령 선거 이 과정에서도 이 마가렛 대처 노선을 대표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이 이제 2007년대 이명박 후보랑 그 한나라당에서 경쟁을 할 때 내세웠던 게 줄푸세 공약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 이 세 가지였는데 모두 다 외우잖아요, 온 국민이. 예. 이게 바로 마가렛 대처 노선이었어요. 아, 네. 그리고 이 노선을 사실은 이명박 정권이 그냥 문자 그대로 실천했거든요. 부자 네. 감세하고 규제 풀고 그다음에 법질서를 세우려고 네. 하다가 촛불에 역풍을 좀 받아가지고 서비스업 규제를 못했고 공기업 민영화를 못했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 더군다나 한 몇 달 뒤에 그 리먼 브라더스로 대표되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더 이상 하고 싶은 걸 못했는데 이거를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박근혜 정부의 노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메르켈 정부 노선으로 갔다가 마가렛 대처 노선으로 좀 다시 돌아오고 있고 네. 그런 게 이제 작년 대통령 선거에 나타났던 게 유명한 말이 줄푸세 노선과 경제민주화는 이 상호 모순되는 게 아니다. 줄푸세를 하는 게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텔레비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저분이 약간 좀 뭘 잘못 알아도 대단히 잘못 알고 계시구나. 네. 옆에 계신 그 경제参谋들이 굉장히 잘못된 그 이 생각을 주입하셨든지 아니면 본인이 좀 뭔가 착각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게 착각이시니까 집권한 다음에 뭔가 이 좀 깨달으시겠구나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깨달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제 줄푸세 노선이 옳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서 조금 바뀐 거는 이제 세금을 더 줄이진 않고 이명박 정부가 줄여놓은 거를 더 이상 늘리지도 않는 일종의 동결을 했다는 의미에서 세금은 줄푸세에서 동푸세로 이렇게만 지금 변한 게 이 박근혜 노믹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박사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좀 혼동되는 이 개념이 있어요. 이걸 좀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과거 이 박정희 정권 시절 아래 우리 좀 정말 잘 살아보세 네. 했었던 그 추억에 젖어서 박근혜를 지지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과는 다른 서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칠 거라는 그렇죠. 기대를 했단 말이죠. 네. 자, 지금 그렇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근혜 정부, 아니 박정희 정부는 정부 주도형 경제 성장을 했고 정부 주도형. 그다음에 네.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고 네. 특히 금융시장, 서비스업 시장은 정부가 국가가 통제를 했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때. 철도를 민영한 게 아니라 공공성을 더 강화했었고 네. 공영 지하철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공영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을 갖다 만들고 네. 이게 박정희 정부의 노선이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주도했지 시장이 주도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다 정부는 나쁜 거고 관료들이 하는 건 나쁜 거고 시장이 주도해야 되고 시장 만능이고 네. 이런 게 이제 이른바 마가렛 대처 노선인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박정희 정부는 결코 철도 민영화를 안 했을 겁니다. 네. 의료 민영화도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교육 같은 경우에도 공공성을 더 강화해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75년도, 76년도에 경기고등학교라든가 사립 비슷한 학교들, 엘리트 학교 갖다 없애버리고 다 이른바 뺑뺑이로 돌려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여전히 그냥 교육 다 공공성 다 완화시키는 거 이런 식이에요 지금 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경제학에서 논쟁되는 게 정부 주도냐 내지는 국가 주도냐 시장 주도냐 네. 이런 식인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국가 주도가 아니고 시장 주도.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보다는 자본, 대기업들 이쪽의 이익으로 가는 것이 이제 철학이고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있죠. 네, 지금 국민들이 염원했던 그 부분과는 영반대 노선을 타고 그렇죠. 있다. 굉장히 점점 더 이렇게 안녕하고 싶어지는 네. 느낌이 조금씩 드는데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두 번째 사실은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 다 포기했다. 경제 민주화가 살 길이다? 야, 이른바 그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하는 이 세대. 뭐 제가 지금 저 20, 30대 세대들. 네, 30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0대인 줄 알았는데 30대. 네. 네, 하여간 근데 저는 아직 연애는 포기는 안 했는데 저도 지금 결혼과 출산을 지금 좀 포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지금 좀 힘들어요, 저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경제 민주화가 살 길이다. 자, 이게 사실입니까? 경제 민주화? 아까도 살짝 그 얘기는 해주셨지만 분명히 그리고 정권 초기에도 경제 민주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 경제 민주화는 보이지 않고 저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네. 네. 그게 저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제 민주화라는 그 용어가 좀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이 뭐 재벌 개혁 이런 거보다는 그건 네. 좀 뭐 사실 일반 서민들이 재벌 개혁까지 신경 쓰기에는 참 좀 먼 얘기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죠. 네. 뭐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건 가령 이제 연애하고 좀 데이트를 하려면은 일하는 시간이 좀 짧아져갖고 평일에 6시에 칼퇴근이라도 좀 해야 데이트를 할 텐데. 맞아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좀 그렇죠. 넉넉하고. 예. 네. 그런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렇죠. 네. 그럼 근무 시간 칼퇴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서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게 사장님의 선의에 네. 양심과 선의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법률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 법률을 갖다 확실하게 바꿔가지고 뭐 6시에 칼퇴근하지 않으면은 종업원들도 불이익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좀 불이익을 얻게끔 이렇게 만들려면 알아서 그냥 다들 나가게 하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야 되고 그게 공무원들은 사실 칼퇴근할 경우가 많은데 네. 일반 기업들도 그렇게 해갖고 뭔가 강요하는 의무화시키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 지난 1년 동안 하는 적이 거의 없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대학을 나온 분들이 한 달에 150만 원밖에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그럼 저임금이 많은데 이런 그 저임금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그 고임금을 주면서 이제 올릴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경제정책 전체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별로 없고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결혼해서 애를 낳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월급이 좀 적은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애를 키울 집이 너무 비싸요 지금. 너무 비싸요. 월세 계속 월세 살아요. 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야 되는데 전세금이 지금 뭐 서울의 경우에 차라리 집 사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년에 뭐 5천만 원 1억 넘어가니까 올라가는 비용만 이거 월급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얘기해도 모자라는 판에 네. 지금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니까 그쪽에 신경 써야 되고 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이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했다면은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대폭 줄이는 일부 하긴 하지만은 네. 대폭 줄여가지고 정말 하루에 8시간만 딱 일해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월급은 또 회사라든가 정부가 일정 정도 분담하는 식으로 해갖고 월급도 좀 많이 올려줄 수 있게끔 하고 그게 당장 안 된다면은 적어도 집권 5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너무 충격을 받지 않게끔 네. 할 건지 일정표를 좀 도와주고 네. 그러면 기업도 좋아하고 국민들도 좋아하고 오직 웃고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만 이렇게 돼도 유럽의 뭐 이태리보다도 못한 수준이 되는 건데 우리가 좀 깔보는 나라인데요. 네. 이태리 사람들 이렇게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살거든요. 네. 아무리 못난 나라고 마피아 나라긴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 독일이라든가 스웨덴 정도까지 가는 데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앞으로 2, 30년 걸릴 텐데 적어도 5년 뒤에는 서민들이 좀 지금보다는 좀 편하고 일하는 시간 좀 짧고 연애도 할 수 있고 춤도 추고 놀 수도 있고 이런 게 저는 경제민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죠. 진짜 박사님의 경제민주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좀 일반 시민들도 경제민주화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좀 뜬구름 잡는 느낌도 그렇죠.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경제 정책부터 건드리는. 그렇죠. 그렇죠. 거기부터 집중해야죠. 아, 그렇군요. 정말 그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박사님 표 경제 민주화라면 저희 뭐 3가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연애, 결혼, 출산 네.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희망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네. 굉장히 좀 열악해요. 저희 환경이. 그런데요. 이 굉장히 이 심각한 뭐 출산율 저조 뭐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자살률 1위 여러 가지 이 불명예스러운 이 사건들 이런 타이틀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경제민주화 핵심이라는 게 결국은 저는 뭐 재벌 규제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네. 뭐 일부 포함되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왕이라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네. 저는 여기로부터 모든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민주화된다는 거는 민주주의의 말 그대로, 민주라는 게 이제 영어의 피플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의 데모스라는 게 네. 피플이고 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플이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피플에 의해서, 피플을 위해서, 피플이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단지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경제 영역까지 관철되는 게 저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점에서 돈 없고 자본 없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려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 3포 세대들도 이제 올바로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네. 지난 그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었던 경제민주화가 사실은 이런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네.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뭐 순환출자 규제라든가 금산분리 같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고답적이고 네. 참 괜찮은 것 같긴 한데는 나와는 먼 얘기고, 네네. 따라서 내가 뭘 하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누가 해주길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네. 이제 제 책에 그 이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 그 장하준 교수님인데, 네. 뵙고 싶어요. 네, 친하세요? 네, 아주 친합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죠. 네,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네네네. 예. 그분께서 이제 이 생체 실험이란 말을 쓰셨어요. 예.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그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지난 20년간 생체 실험을 다 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추천서를 읽으면서 좀 가슴이 짠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약간 좀 가시라든가 이런 독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경제민주화인 줄 알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시장을 갖다 완전하게 경쟁적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네. 말하자면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치 무한 경쟁 체제가 되면은 그게 뭐 재벌이 뭐 민주화되고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실제로는 시장 주도형 경제를 만들고. 네. 뭐 아시겠지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재벌 개혁, 뭐 금융시장 개혁, 네. 금융시장 개방, 네.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재벌 개혁, 뭐 경제 민주화 다 좋은데 그 얘기가 글로벌 스탠다드랑 아주 밀접하게 결합돼서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가장 민주화했다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실제로는 3포 세대 현상이 처음 나타났고, 네. 청년들 자살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없어지는 사람도 가장 많아졌고, 이런 현상들이 누적이 되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부, 이 박근혜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정부가 한 게 뭐 있냐라는 식의 반박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이제 출범되는 그런 걸 도와줬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체 실험 당하지 않고 정말로 그들이 느끼는 그대로의 그 느낌을 가지고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방향의 경제 민주화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저랑 장한준 선생님이 얘기하는 새로운 방향의 경제 민주화입니다. 사람이 우선되는, 그렇죠. 네, 돈보다는 자본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근데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게 복지고, 예전에는 저희가 어떻게든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또 컸잖아요. 네. 또 복지라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성장 주도의 그런 경제 정책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그렇지가 않은 복지라는 게. 게요. 예. 저는 뭐 마찬가지인데 복지가 늘러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논점으로 잡는 건 경제 민주화가 뭐냐라는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이제 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삼성 얘기를 해요. 삼성그룹을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럼 삼성그룹이 해체돼갖고 삼성전자가 네.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그러면은 근무 시간이 짧아지나요? 그다음 연봉이 올라가나요? 글쎄. 독립된 그 삼성전자는 그런 비정규직 많이 채용하나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이 불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재벌들이 하는 짓이 믿기 때문에 재벌 그룹을 깨고 해체하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리고 그게 경제민주화라고 믿는 순간 역사는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 경제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경제민주화, 연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근무 시간이 짧아지고 비정규직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혜택이라든가 사내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재벌을 깨고 이런 걸로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된다라는 것이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재벌들이 거의 한 절반 어떤 경우는 해체가 돼버렸는데 네. 해체된 다음에 외국에다 팔려나가고 다른 재벌에 넘어가고 아니면 뭐 투기적인 사모펀드에 넘어가 버리고 네.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잘 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본 것처럼 네.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재벌그룹 해체 내지는 재벌그룹을 축소시키는 거로 이해하는 한은 저는 경제가 실제로 민주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보다 더 높은 차원, 그리고 높은 차원이라는 게 무슨 철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제로 네. 곽 선생님께서 느낄 정도의 경제민주주의. 데이트도 막 마음껏 할 수 있고. 저는 경제민주화 가지고 막 나서는 분들이 네. 무슨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서 나서는 뭐 아주 소수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곽현아 선생님이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냥 경제민주화 나를 위해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지만이 국민들의 너른 지지를 얻는 그런 내용을 가진 경제민주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지금 당장 지지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에요. 네. 다들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고, 그렇죠? 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네. 싶고, 연애하고 싶고. 아빠들도 애들하고 같이 있고 싶죠. 그럼요. 애 엄마들도 아빠가 일찍 들어오게 하고 싶고. 저는 이게 경제민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정승일 박사님 표 이 경제민주화 어떤 내용인지 지금 좀 약간 구체적인 느낌이 오는데 복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책에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비유를 많이 써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복지.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지랑은 조금 약간 다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중에 좀 독특했거든요. 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 분들은 이제 복지하면은 이제 특히 뭐 이 노숙자들한테 밥 주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연탄 달라주고 이런 월급 많이 복지를 얘기를 주고.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낮은 차원의 초보적인 수준, 뭐 일종의 초등학교 수준의 복지 국가이고 네. 유럽에 가 보면은 가령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pompidu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독일의 무슨 뭐 과학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 입장료가 거의 무료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데이트하는 남녀들도 많고.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데이트할 때 뭐 어디 술집 가서 하는데 거기는 워낙 이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박물관에 가서 그 박물관에는 굉장히 예술품들이 많으니까 예술적으로 연애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 역시 다 복지의 영역으로 다뤄요. 네. 그리고 이런 게 뭐 마치 무슨 좌파적인 정부만 한 것이 아니라 1950년대 드골 정부 시절에 앙드레 말로라든가 이런 네. 분들이 문화부 장관이 돼갖고 보수적 입장에서 건전 보수 입장에서 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인적 투자가 되는 게 평상시에 데이트를 하면서 피카소를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야기하는 데이트 시간에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하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바로 프랑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독일 같은 복지 강국들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궁극적인 요소인 인간의 능력, 과학적인 능력, 문화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네. 이제 이 복지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준다면은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선순환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식의 보편적인 복지를 아주 높은 수준의 문명적 제가 표현하는 게 문명적 복지인데요. 문명과 문화, 과학을 증진시키는 복지. 네. 이런 게 된다면 바로 경제 성장과 연관되고 국민들 전체의 정신적 행복까지도 바로 그냥 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보통 우리 복지하면 배를 채우는 복지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 머리를 채우는 복지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 현 세대들이 굉장히 양극화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복지,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걸 향유하는 그룹, 그러지 못한 그룹 간에 조금 더 이 세대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느낌도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복지. 우리 머리를 채우는 복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사실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실은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 해결책이 있다? 네, 지금 아까도 살짝은 말씀은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재벌에 대한 통제, 규제가 어떤 좀 과격한 입장에서는 재벌을 타파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있단 말이죠. 네. 자, 근데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 어떻게 해결책이 있나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런 건데요. 삼성그룹을 해체하자라는 게 아니라 네. 삼성그룹을 지금 통치하는 게 이제 황제적으로 그게 네. 이건희 패밀리 아닙니까? 네네.
이건희 회장이 없는 삼성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우, 상상이 잘 안 되는데. 네. 한번 상상력. 저는 그 우리나라 상상력. 사회의 그 가장 큰 문제가 이 상상력의 부족이 생겨요. 아, 맞아요. 네. 네. 이건희 회장 일가가 없는 그 이 삼성그룹, 뭐 거기 이제 그 자식들이 뭐 딸까지 네.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일가가 없다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지배를 할 텐데, 네. 통치를 할 텐데, 그게 누굴 거냐 이거죠. 그게 저는 삼성의 그 30만, 뭐 40만 되는 종업원들, 이 종업원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한 10명 정도의 이사가 네.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그 이 그룹의 이사회에 들어가서 절반 정도를 장악을 하는, 네. 나머지 절반은 뭐 이건희 회장 일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액주주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지배하는 그런 그 삼성그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건희 회장이 이제 설사 거기 주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혼자 독단적으로 황제처럼 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그 통치자 중에 원오브댐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네. 더군다나 종업원 대표와 공동으로 통치를 하기 때문에 네. 종업원들의 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그렇죠. 예, 이런 게 저는 말하자면 삼성그룹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재벌 그룹 혼자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얘기되었던 소액주주 운동처럼 소액주주라는 게 결국 펀드들이거든요. 네네.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그룹의 통치에 참가하는 건데 네. 대주주가 됐건 이건희 회장 일가가 됐건 뭐 소액주주 펀드 매니저가 됐건 전부 다 주주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부유한 10%, 0.1%예요. 네. 재산이 뭐 10억, 20억 넘어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분들 말하자면 대한민국 99%에 속하지 않거든요. 네. 대한민국에 속하는 99% 정도의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통치에 참가를 해야 되고 네. 그게 저는 1차적으로 삼성그룹의 종업원들 30만 명이 삼성그룹의 핵심에 들어가야 되고 대표자들이. 네.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또한 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갖다 전체를 대표하는 뭔가 공익적인 그 기구들을 만들어가지고 삼성그룹에 참가하게 하는 방식.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하는 거. 이게 바로 삼성그룹을 사회적으로 통치하는, 시장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통치한다는 건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경제민주화 얘기를 할 때 주로 시장이 통치하게 하고 주식시장이 통치하게 하고 그게 바로 주식 펀드 매니저들이 삼성그룹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하는 이게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거는 사회적 통제가 아니라 시장적 통제죠. 네. 시장 만능주의 통제고 네.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느껴지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뭔가 법적 규제나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 규제로서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네. 아닌가 했는데 오히려 더 말씀해 주신 이런 통제, 이런 부분, 사회적 통제 부분은 굉장히 좀 건설적으로 네.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재벌에 대한 규제, 지금까지는 법적 규제, 어떤 시장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했지만 좀 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질적인 사회적 통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느낌 들었고요. 자,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사실은 확인하면서 굉장히 저의 기존에 생각했던 그 경제적인 이런 해결책 염원들이 지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꼭 이 박사님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혹시나 지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제 미래 비전이 없어요. 더 이상. 복지국가를 내걸었는데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는데 지금 공약 다 깨버렸고 네. 더 이상 할 의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게 창조경제였는데 네. 공무원들도 창조경제가 뭔지 몰라서 1년 동안 헤매다가 지금은 거의 뭐 유야무야 되고 있고 더군다나 창조경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옛날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했던 것들을 재탕 삼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미래가 아니죠. 과거니까. 네. 그럼 유일하게 남은 게 그러면 서비스업 규제 완화. 이거 하나 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네. 이 서비스업 규제 완화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이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철도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료라든가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시장 논리에 맡겨가지고 부자들만 잘 살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건데 네. 앞으로 4년 동안 남았는데 정말 국민들이 앞으로 이 4년을 어떻게 견뎌야 될지 우리도 참 힘들 것 같고 박근혜 정부도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무슨 미래 희망을 가지고 갈 건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박사님 모셨는데 굉장히 근데요 또 무작정 그 장밋빛 미래만을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현실을 제대로 진단을 봐야지 우리가 또 새해를 맞아서 좀 더
잘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어렵겠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것이 가장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정승일 박사님 모시고요. 굿바이 그네노믹스. 네, 이 책의 저자시죠. 정승일 박사님 모시고 경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지금 문제점 무엇인가를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밖에 읽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정말 어제 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술술술 익힐 만큼, 그리고 참신한 이 박사님의 의견이 너무나도 와닿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굿바이 그네노믹스. 네, 저도 다 읽고 트위터에 소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요 확인된 3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사다리 걷어차는 그네노믹스를 고발한다. 네, 지금 제대로 고발하시는 책 쓰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네노믹스 왜 굿바이 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실은, 네, 3포 세대, 연애, 출산, 결혼 포기한 이 3포 세대 경제 민주화가 살 길이다. 네, 사람이 우선인, 자본이 우선이 아닌 사람이 우선인 경제 민주화만이 우리 3포 세대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 사실은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 해결책이 있다. 네, 법적 규제, 시장 규제도 좋지만 더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이 사회적 통제 해결책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건설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모두 다 잘 사는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예 아닙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그네노믹스. 예, 네. 올해는 굿바이 하길 바랍니다. 잘 돼야죠. 네. 네. 앞으로 남은 4년 다 행복해야죠. 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세케뉴 곽혜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번 톡톡 튀는 진행으로 뉴스토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계신 곽현화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클로징, 네티즌들을 기막히게 한 뉴스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를 분석한 TV조선의 박 대통령 취임 2년차 목소리가 달라졌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인데요. 종박 뉴스, 또 땡박 뉴스 해도 너무한다라는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리포트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2년, 목소리에 여유와 자신감이 늘고 또 스트레스 지수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철도 파업 때는 스트레스가 55%로 늘었다가 신년 기자회견 때는 20%로 줄었다고 하네요. 대선 부정이다, 불통이다, 공약 파기다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스트레스가 줄어들 날 없었던 우리 국민들에 비하면 너무 속편한 분석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심정, 이해합니다만 국민들이 왜 촛불을 들고 또 안녕하지 못하다며 왜 대자보를 쓰는지, 그리고 또 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지도 좀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U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다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웠을 때
청년병 기자 생활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